안녕하세요. 파상관자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전대규 변호사님의 책, 그 이후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회생법원의 설치, 도입 취지.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한계 기업. 이 한계 기업이 뭐냐면 밑에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 기업이란 이자 보상 비율이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건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겁니다.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즉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 못하는 등 상대적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계 기업은 이제 파산이나 회생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내가 한 달에 뭐 순이익이 100이 남는데 100만 원을 얻었는데 이자가 뭐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이다. 그러면 이자 갚기도 힘든 거죠. 그걸 한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구조적인 필요성이 상시화되자 도산전무법원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법원에서는 2017년 3월 1일 서울회생법원을 창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서울회생법원을 우선 설립을 했죠. 2017년 3월 1일.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23년 3월 1일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우리나라의 전문법원은 이제 1995년에 특허법원과 63년에 가정법원, 그다음에 95년에 특허법원과 행정법원, 2017년에 3월 1일에 서울회생법원, 지금 2023년에 수원, 부산회생법원. 전문법원은 이제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죠.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그다음에 이제 회생법원. 이제 뭐 미국처럼 앞으로 만약에 뭐 소년 사건이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소년법원으로 독립할 수도 있죠. 아직은 이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이제 심사를 하고 있죠. 존 그리샴 소설을 읽어보면 미국에는 무슨 소년법원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소년법원 판사가 이제 자기가 한 15년, 20년 하면서 그 존 그리샴 소설에 나오는 걸, 그 다음에 뭐 교통사고, 손해배상 법원도 따로 있습니다. 이제 미국 연방도산법원이 관할 거는 뭐냐면 미국 도산법원은 독립적인 법원이 아닙니다. 지방법원이 부속법원입니다. 도산법원은 지방법원의 한 부에 불과합니다. Unit of the District Court. 도산법원 법관도 연방항소법원이 임명하고 종신제가 아닌 14년이 임기제입니다. 도산 사건에 관할 거는 지방법원이 있고 지방법원이 도산법원에 이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산 절차 중 핵심 절차, 재단 관리 여부 관련된 문제, 편파행위 부인 등 자동 이부 제도를 채택하여 도산법원이 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도산법원은 사실상 감독을 안 한답니다. 지방법원 판사들은. 미국 도산법원은 미국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연방법원 판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완전한 권한을 가진 제3조 판사.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들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죠. 종신제입니다. 또한 보수가 삭감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제한을 받는 1조 판사입니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14년 근무하고 도산법원은 이제 연방항소변이 14년 임기제고 임기나 보수 등에 있어서 헌법 3조 판사와 같은 신분 보장도 되지 않습니다. 법적 기구로서 도산 판사의 권한은 제한적이고요. 미국 연방 도산 법원, 지방법원의 한 부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종신판사가 아닌 14년의 임기제다. 그 다음에 독립된 법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중인 사건이 관할과 해생법원의 심판권, 계속 중인 사건이 관할. 대표적인 게 이제 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소, 그다음에 부인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소, 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소, 집행문 부여 청구에 관한 이의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는 해생법원의 전속 관할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은 요 밑에 이제 예가 있는데 예컨대 예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해생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부인 인소가 계속되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사형의 취소이 제기된 후 해생 절차가 개시되자 부인 인소로 청구 취지가 이제 변경되는 경우가 많죠. 그때 그 속 사건은 순천지원이 아닌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죠. 반면 채권자 취소송이 광주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진행되면 부인 인소로 변경되면 광주지방법원 파산부로 이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지방법원이 같은 법원이기 때문이죠. 그때는 이제 사무분담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재배당 형식으로 처리하죠. 근데 만약에 광주에 광주해생법원이 별도로 생긴다면 그때는 이제 이송해야 되겠죠. 서울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중앙법원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송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송을 해야죠. 해생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민사사건은 뭐 대표적인 게 이 법인이 이사, 수탁자 등이 책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사확정 재판의 이의소, 대표적인 게 부인이소입니다. 대부분 회생 채권자, 우리가 이제 파산 채권자, 개인회생 채권자가 사행위 취소송을 채권자 취소송을 제기하죠. 그럼 관리인 파산관제인 채무자가 수기하여 부인이소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죠. 이런 후 채권자 취소송이 계속지인 법원은 전속관할인 회생, 파산 계속법원. 예를 들어서 그 소송이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동서남북에 퍼져 있다 그러면 서울 회생법원, 관할 회생법원으로 이제 이송해야 됩니다. 수원도 마찬가지죠. 안산 지원에 있다면은 수원 회생법원을 이송하고요. 이게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도 회생 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가리킵니다. 이게 대표적인 52번이 판례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안이냐면 서울중앙지방법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및 종결된 원고에 대하여 채무자였겠죠. 피고가 집행력 있는 회생 채권자표 정보를 기초로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생 채권자표에 대해서 청구 이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주소지, 이게 지금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된 게 이제 청남지원입니다. 청남지원에다 청구 이소를 제기했어요. 1심이 원심 판결이 선고되는데 대법원은 회생 채권자표에 대한 청구 이소는 회생계속법원이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 개인회생은 종결되었지만 여기를 계속법원으로 본 거죠. 원심 판결을 받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심판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회생채권표를 작성하였던 서울회생법원에 집중시켜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지금 제가 하는 사건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면책을 받았는데 모 유동화 전문 회사에서 계속 그 압류 추심을 하고 채권 양도를 해서 채무자를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올해 또 일어났어요. 그 사고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용 증명을 해서 금감원에 이제 문제를 삼으면은 500만 원 과태료를 물으니까 채권자표를 취소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되면 쉽게 끝나죠. 채무자 입장에선. 근데 만약에 그게 압류 추심이 돼서 스스로 풀지 않으면 작년에 이제 채권자가 면책 결정된 걸 알고 스스로 풀어줬지만 스스로 풀지 않으면 청구 이소를 제기해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이 2017년도에 파산회생은
서울 그때는 중앙지방법원이었지만 이제 서울해생법원이니까 청구이소는 서울해생법원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파산 면책에 관한 자료가 서울해생법원에 있죠. 그래서 서울해생법원에 제기를 해야 되고 그 압류 추심 결정이 작년에 이제 예를 들어 북부지방법원에서 났습니다. 그러면 그 서울 북부지방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남지원에 제기하는 것처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파산회생 채권자표가 작성된 서울해생법원, 여기서도 서울중앙법원이니까 서울해생법원이죠. 거기에 해라. 결국은 파산회생 절차가 계속되었던 법원입니다. 그죠? 거기다 제기를 해야 된다. 청구이소를.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소위 일부만 회생 부분이 가나리 전속하는 경우 55번 각주.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입니다. 신용부증금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가 서울 예를 들어서 도봉구 상계동입니다. 그러면 도봉구 상계동에다가 이제 제기를 할 수 있죠. 북부 지원에다가. 그래서 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 신용보증에 의한 손해배상 5억 청구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채무자가 이제 집을 헐값을 넘겼다든지 아니면 빼돌렸을 때 수익자를 상대로 사행위 취소송을 제기합니다. 병합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서울에 사니까 서울해생법원에서 이제 파산 선고가 되죠. 그러면 그 약정금 청구는 서울 북부에다 그냥 남기고 사행위 취소 청구만 분리해서 이송해야 됩니다. 분리해서 이송해야 되는데 여기 판사님도 쓴 여기 전대기 변호사님 썼지만 56 실무적으로 분리하여 이송하지 않고 전부를 회생법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분리해서 이송해야 됩니다. 실무에서 가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하여튼 관련 재판적이 없습니다.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관리감독기구의 전문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법원이 직접 관리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연방 도상관리인 제도, BA 제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뱅크럽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연방 도상관리 기구를 채택한 주는 두 개의 주변이 없습니다. 미국 남부에 있는 엘레베마와 노스캐롤라이나 주 두 곳에서만 연방 도상관리인 제도, BA 제도라고 하죠. 뱅크럽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나머지 48개 주, 50개 주죠, 미국이. 50개 주는 US 트러스티, US 트러스티, 연방 파산관제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독립된 그 미국 법무부 산하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도산 절차를 법무부에서 여기 나오죠. 도산청을 만들려고 해다가 있죠. 2012년 법무부는 한때 벌써 한 12년 전이죠. 미국 연방관제인 US 트러스티를 모델로 도산감독청을 설치를 추진했었죠. 그럼 이제 검찰청, 지방법원이죠. 지청 말고 전국 17개 지방법원 산하에 도산청을 검찰청처럼 설치를 하자는. 결국은 이제 뭐 자리 싸움이죠. 결국은 이제 지금 법원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 낭비해가면서 검찰청에서 뭐 도산 노하우도 없죠. 사실은 법원이나 민사적인 변호사들이 로펌이나 일반 개인 변호사들이 도산 절차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런 얘기 쑥 들어갔죠. 법무부가 손댈 리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지금은 이제 벌써 한 20년 됐죠.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한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해생법원에서 뭐 3달, 빠르면 4달, 빠르면 3달, 늦어도 5달 이내에 파산 면책을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게 그건 쌓여 있겠죠. 도산 법원도 적절하게 감독을 하고 관제인한테 맡길 건 맡기고 관제인들도 이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죠. 이제 이런 거를 지금 따라서 이제 수원이나 부산에서도 지금 하고 있죠.
모든 거를. 그래서 이런 이제 관리는 각 법원별로 파산회생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리감독기구로. 대법원에도 있죠, 이게. 대법원은 이제 자문기구죠. 법원 수석부장님, 그다음에 교수, 실무가 총 9명인가 있어요. 학계, 실무계, 현직 9명이 이제 제도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하고 있죠. 대법원 파산회생위원회에서. 그래서 회생법원의 설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기억할 것은 이제 분리해서 이송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런 도산 관련 집행소송이 반드시 그 지방법원 지원급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실제로는 청구이소가 가끔 일어납니다. 청구이소, 집행문에 관한 이의소 이런 거는 반드시 해당 도산 사건이 계속되었던, 지금이 계속 폐지되었지만 과거에 계속되었던 법원에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